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완전체 외부자들로서 첫 선을 보였었는데요. 네, 새 멤버 두 분께서 직접 혹시 방송 모니터 하셨어요? 제가 직접 보니까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편집이 되고 오히려 제가 별로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분량은 제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성준이가 처녀 출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배려를 해주시나 보다. 진 의원님 것만 유심히 보셔서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타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새 그 영화 보셨어요? 그 나는 반대한다. 미국의 여성 대법관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빈즈버그.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지언정 생각을 비판하지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 밖에서 보는 날카로운 시선의 외부자들이 아마 이제 그런 걸 지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 이거 진행하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 몇 개 진짜 있는데 막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여기서 하잖아요. 식사할 때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서로 반찬 나눠 먹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네 분의 이 찰떡 호흡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본격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가겠다. 백팩을 메고 운동화를 신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금 민생 대장정 길에 서 있습니다. 장외에서 본격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건데 그 일정이 상당히 긴 것 같아요. 예, 5월 한 달은 또 그 길바닥에서 보내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이죠. 오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 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독재 좌파 투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19일간 17개 광역시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마을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데서 자기도 하고 근데 좀 오게티라고 해야 되나? 가는 날이 파장날이라고. 한 달에 2번 있는 자갈치 시장의 휴무일이었대요. 그러니까 하필 나를 골라도 그때로 골랐느냐 해가지고 한선교 당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을 아주 질책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욕도 막 해가지고 사무처 당직자가 사직서를 내고 잠적을 했다고 하고 첫 그림은 좌정한 실패한 그림인 것 같아요. 워낙이 이 장외투쟁이 명분이 약합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민생하고 가운데점을 찍었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해서 민생을 앞세운 것은 장외투쟁 형식으로 계속 바깥에 머물렀다가는 역풍이 세게 분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뭐 투쟁의 제목도 민생투쟁 대장정이라고 바꾸고 또 내용도 좀 바꾼 게 아닌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하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패스트트랙 그런 이건 투쟁인데 네. 이걸 하니까 명분이 안 되니까 민생. 민생투쟁. 근데 민생이다라고 하면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또 끌고 다니면서 약간 뭐랄까 그림이 좀 융합된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애매모호한 형태를 좀 취하고 있죠. 밸런스가 좀 잘 안 맞죠. 그런 게 정치죠, 뭐. 꼭 되는 일만 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는 그 요번에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 배낭이에요, 배낭.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안철수. 과거의 안철수. 아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반갑고 갖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마 조국 수석 아닐까 싶어요. 배낭을 자주 하고 다니는 타입인가 봐요. 배낭이 이렇게 몸에 착 잘 달라붙더라고요. 뉴욕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뉴욕에서 신발 오면. 편하게 하고 백팩 메고 이런. 네. 그러네요, 뉴욕. 그런데 아무튼 그런 디테일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배낭 심리학인데, 그래서 아마 배낭을 그 매면서 뭔가 내가 달라졌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배낭이 이렇게 착착 안 달라붙어요.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 대표는 아직 겉돌아요. 예, 뭐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동관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관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관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잠깐만, 진 의원님, 그건 제가 할 몫이에요. 그 진행을 제가. 앵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앵커 멘트까지. 오자마자 이 자리에 아니, 첫 방송 나가시더니 지금 그냥 저 자리로 너무 업되신 거 아닙니까? 회장님 견해가 궁금해서 제가. 저는 그 나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기획을 할 때 그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동선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죠? 어디를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갈시장을 갔다. 예를 들면 누굴 만났다는. 그다음이 바로 중요한 메시지죠.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림이잖아요. 그 미흡한 부분이 뭐 당연히 있죠. 처음에 뭐 정치 초년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는 잘 짜여지고 기획된 그 행보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수치로 드러난 거로 얘기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과 그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6% 포인트 안으로 좁혀들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는 거의 대등한 위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황교안 체제의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면에서 하나만 더 보태면은 이제 탄핵으로 거의 지리멸렬하던 야권이 이제 결집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중요한 그 대목으로 봐야 된다. 동선의 의미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광주, 전주 지역 찾았다가 뭐 소위 이제 봉변을 당하고 원탈방은 황교안은 물러가라! 그 다음날 바로 또 PK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분히 이건 전략적인 행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에 가시려면은 일단은 당내에서 5.18 망언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으면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분들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 굉장히 격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는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지역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지역 감정에 매몰된 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정당한 분노를 지역 감정의 폐해로 그냥 규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딱 보니까 아, 저분 저런 그림을 원했구나. 그다음에 여기서 영남 정권의 사람이 호남에서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딱 의도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이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지금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5.18인데 광주에서 희생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욕한 그 사람들을 이제 바로 본인이 모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5.18 망언을 한 정치인들에 대한 황교안식의 흐지부지 전법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사실 정치에 입문한 게 100일 남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총선 과정에서 어느 계파라도 이게 이렇게 일탈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당의 대오를 흐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여차해갖고 친박계가 또 나가가지고 또 당을 만들고 총선 와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진화 과정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한 달 있다 보시라니까. 근데- 좀 달라질 걸로 예상하세요? 달라지죠. 문제는 뭐냐면 세모가 아닐 것이다. 네? 세모가 아니, 아닐 잠깐. 것이다. 이제 조금 있다 세모가 됐다 네모가 됐다가 이제 막 그 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화가 끝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가 풀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지역 감정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건 그들에 대한 2번 모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여기 왜 왔느냐. 쉽게 말하면 광주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자극을 해가지고 뭐 물 맞기 위해서 왔느냐. 너무나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자, 만약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TK나 PK를 먼저 가서 가는 동선을 짰으면 어땠을까요? 더 비판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기 텃밭에 가서 지역감정 자극했다 이런 비판이 또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쨌건 저는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뭐 광주를 얼만큼 대표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나와서 말하자면 물병 던지고 하셨던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광주에 견식 있는 의견이라면 차라리 저는 와라. 토론하자. 그래서 매섭게 비판하고 당신이 그런 태도를 하면 되겠냐. 질타를 했으면 훨씬 더 아팠을 것이고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전 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타산은 있었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항의가 있을 것이다. 그거야 뭐 당연히 이상할 수 그 있는. 예상할 수 왜냐하면 딱 물 있었는데. 던지자마자 우산 5개가 쫙 그냥 바로 옆에서 펼쳐졌거든. 네네. 그건 예상했다는 거죠. 역으로 광주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을지언정 다른 지역에서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전국을 일주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구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 타산은 분명하게 있었다. 어떤 그 보수 언론에서 이걸 또 어떻게 가져가냐면 그때 예. 물 던진 사람들이 옛날 통진당 사람들이다. 예. 또 종북 좌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거기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 당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깔끔한 처리를 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아니 아직 안 했죠. 징계했죠. 징계를 했는데 물론 소방망이로. 그다음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경고였지 않았습니까? 그건 징계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선출된 최고위원을 3개월 그 징계했으면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광주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리 얘기하고 간다라든지 그거 아니거든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또 이 머리를 돌리는 그런 정당 이거는 칭찬을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정말 유도하는 것까지도 계산을 했다면은요 물병을 맞고 왜 역사를 피신을 해요? 막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간의 갈등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그동안의 그 인생의 그 역정 속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착근된 자기의 생각이 그냥 이렇게 불쑥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 그게 무서우면 저희도 그쪽 그 진영이 세상- 무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근데 진짜 지금 얘기하다 보면 거의 황교안 대표 독심술을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 연설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과격한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어조도 바뀌고 단어 선택도 굉장히 눈에 띄던데 이걸 두고서 이거 투사로서의 변신이냐 아니면 이거 홍준표 따라잡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우리 외부자들의 분석은 어떤가요? 홍준표 전 대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표현을 뜯어보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 저를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자학적인 표현이에요. 적어도 자학적이지 가학적이진 않아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하얗게 불태우고 나를 활활 태워보겠다는 거지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국어 표현은 시간 같아요. 없어서 좀 다행이고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내용은 정확해요. 이 표현 자체가 듣는 사람의 우라를 유발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황교안 대표는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난번에 연설하다가 말미에 믿습니까? 막 저도 그거 이러시더라고요. 봤어요. 자유 민주국가로 굳건하게 세워가겠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소리 들으니까 믿습니다. 막 이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아멘 할 들더라고요. 뻔했어요. 예, 예.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자학적이다, 적어도 가학적이진 않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끼를 삼켜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삼키잖아. 네, 뭐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말로 비열하고 교활한 가학입니다. 좌파란 말을 그냥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진보적인 정치 세력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적 상황에서의 좌파란 말은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좌파는 곧 좌익이란 말이고 좌익은 곧 북한이란 말이고 다시 말해서 종북이란 말이고 빨갱이란 말이거든요. 이 종북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세련되게 좌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어떻게 좌파 정부나 좌파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성격이 있고 또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정책도 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걸 좌파 정권이다. 또 더구나 좌파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앞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매우 적절한 용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 운영이나 아니면 적폐청산 수사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딱 어떤 한마디로 가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본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주의 포퓰리즘보다 좌파 독재라는 용어가 훨씬 더 지금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와 닿거든요. 이 레토릭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세요. 거의 도끼와 피와 죽음의 수사학을 좀 구사하고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이분만이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쟁이 붙었어요. 막말 경쟁이 붙었는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경원 씨의 레토릭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악의 축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뭐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저주에다가 홍준표 씨가 오히려 점잖아요. 뭐냐면은 거기서 돈통 놓고 박근혜 파는 양아치다. 이거야말로 진짜 점잖은 표현이더라고. 그래서 야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난 그리워지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또 진 교수가 또 홍준표 대표가 그립다는 얘기를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 역시 적의 적은 친구군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막말 경쟁이 한국당 식구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막말을 잘하나 이게 논란으로 약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자 뭐 이런 발언, 그리고 또 한성교 의원 욕설 논란. 그래서 당 내부도 사실은 지금 별로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4대 강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의 자리에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옛날 당대표까지 했던 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저는 정말 서글프거든요. 저도 그런 발언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더더구나 한때는 집권당 대표였던 분이고 정말 뭐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은 뭐 적절치 않다. 다만 이제 이해하는 입장으로 보면 최근 아마 이 정부가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울분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현장이 이제 그 4대 강보 그 해체 저지를 위한 모임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저 분들이 또 많이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격앙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연설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격한 감정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닐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적 여건도 좀 뭐 감안해서 본다면 뭐 얼마나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뭐 들기는 합니다. 제가 원내 대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무성 대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은 정말 YS로부터 의회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득한 분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를 끌어야 가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좀 과한 주장을 하거나 요구를 해도 일단 그 대세에 지장이 없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줄곧 했어요. 그래서 이번 발언이 저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은 당대표 끝 무렵에 그 옥새 들고 나르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대표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마 이재호 의원에 의해서 주체가 된 그 회의에서 서로 연설을 하다가 이게 업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총선에 안 나간다고 또 선언도 하신 마당이라 부담 없이 그냥 오버를 하신 건가? 근데 일각에서는 네, 총선에 안 나간다고 해서 부담이 없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와 반대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네,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오버할 리가 없거든요 이분이 지금. 네.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은 자기 할 일은 다 했고 그다음에 후학이라 그러나 후배들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것으로 자기 정치 일생을 마감할 뿐이다. 네. 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가지고 막 이상한 발언했단 말이죠. 그건 바로 여기에 미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 나오시겠다.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걸로 나오시겠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한성교 의원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실 이런 갈등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한성교 의원은. 뭐 폭력적 행동이나 부적절한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개회사 발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호원, 국회 방어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습니다. 또 2009년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멱살을 또 잡았어요. 2016년이네요. 국회 국정감사 중에는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해가지고 또 사과를 하고 또 최근에는 집회에 나온 배현진 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게 예쁜 아나운서다. 뭐 이 사람이 왜 투쟁 현장에 나왔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구설에 오르고 그래서 이 한성교 의원이 이런 발언할 때마다 저질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노조가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즉각 경솔했다, 잘못했다, 앞으로 진중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겠다, 뭐 이렇게 사과 발표를 했지만 그렇게 넘어가서 유야무야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욕설이 좀 심해요. 예. 그냥 웬만한 그냥 욕이 아니라 정말 시중의 쌍욕.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했을 때 그 모욕감들 내지는 굴욕감들 이거는 좀 그 폭력이죠, 사실은. 예. 한선교의 1분 욕설로 이 황교안의 한 달 이 투쟁을 완전히 말아먹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또 한 번 이제 평가받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아마 한성교 의원 스스로도 반성하겠지만 그 본인이 책임을 얼마만큼 통감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그런 그 행동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탄핵으로 완전히 그냥 그 오합지졸화된 정당이 지금 겨우 이제 추스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 리더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그 많은 특히 중도층에 지금 부동층으로 남아 있으면서 침묵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야 모두 지켜보고 있는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책임 있는 정당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투쟁으로 5월 국회도 파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죠. 먼저 만났잖아요, 다 같이. 네. 예. 우리 이인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케미도 좀 맞춰보려고 제가 나름 비슷한 이 약간 바른미래당. 안에 바른미래당이랑 옥색 톤이 있고 이거 사진 찍어놓으면 민주당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찾아뵙자마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밥 잘 사주신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아주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죠? 분위기가 재추경 같은 거를 매개로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렇게 내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풀어가는 역할이 또 있어야죠. 아니 그래서 거기서 밥 잘 사는 예쁜 누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 그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예쁜 배현진 그리고 지금 예쁜 누나 뭐 밥 사주고 물론 이제 그 TV 프로그램을 원용하긴 한 건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개혁의 일환으로 이 외모에 대해서 이 관심 갖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외모 이거는 정당답지 못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속이 이뻐야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당 문화가 있는지 이건 사실은 민망한 일입니다. 저 여성으로서. 네. 근데- 벌써. 자유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 우리 남자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통쾌한 발언이고 적극 지지 동감합니다. 적극 지지 동감하고 반성합니다. 아유, 저도. 모처럼 우리가 마음이 많네. 계속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과연 한국당 컴백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중에서 재해 추경은 내가 통과시켜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건 된 거고 지금 황교안 대표도 좀 난감하거든요.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뭐 열흘은 가는데 네. 그 다음엔 계속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장애 투쟁은 계속 할 건 또 해야겠지만 적어도 원내에서 그걸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네, 네. 물론 뭐 저 적절한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투트랙으로 원내 복귀해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는 것이 뭐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단은 뭐 저 4, 5일까지 장애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명분 없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 명분을 그래도 어쨌건 큰 집이니까
그 여당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보통 우리나라의 정당사를 보면 막 야당이 이렇게 뻗팅기는 거야. 그러면은 막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유 그러지 말고 뭐 이래야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오는 게 상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특유의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질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패스트트랙 이거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참 분통이 터졌는데 요새 여당이나 정부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니들이 오라 말라 소리 하기 전에 난 내 발로 들어가서 이것 좀 내 손 좀 봐야겠다. 그게 진정한 나다르카 아니겠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본격적인 장외투쟁이 막 시작된 타이밍에 원내대표가 되었고 1년 후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숙명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야당도 그러자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외투쟁은 패스트트랙의 강행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요구를 분명하게 해야 비로소 여당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주장이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좌파 독재 타도에서부터 헌법 수호 또 무슨 좌파 포퓰리즘 경제 정책 폐기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이 망라되어 있어요. 여당의 실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에는.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저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로 국민이 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분명하게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당도 지금 전국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민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가 야당 나름의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분명하게 요구해서 타협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입 외부자를 위한 셀프 헌정 아이템 2탄입니다. 지난주에는 정호김 전 의원의 북한 전략 분석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제가 오늘 제기하고 싶은 화두는 한국 정부가 이게 왕따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김정은은 그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푸틴을 통해서 미국에 올해 말까지 시한을 줄 테니 뭔가 해결해보자 하고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반도보다 지금은 아마 베네수엘라가 우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게 우리라는 거죠. 오늘은 진성준 전 의원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지난 10일 금요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두고 임기 초기에 비하면 절반으로 꺾였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평가에 더해서 또 아직은 높은 편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데 2주년을 맞아서 지난 2년을 한번 좀 날카롭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되겠는지 우리 외부자님들로부터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해서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혹시 진 의원님이 이제 청와대 계실 때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직장의 상사로서의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이더라? 글쎄요, 뭐 저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이 속으로는 깊은 정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매우 엄격한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내가 비서관실에 선물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액자를 하나씩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액자에 쓰여진 글씨가 춘풍추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같이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히 대하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그렇지만 국민에게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이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으셨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저는 좀 대통령이 잠을 좀 많이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잠을 못 주무세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도 잠 안 주무시지 않았나요? 이 대목에서 아니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새벽잠이 없으셨죠? 그래가지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출근하시고 저희가 말리느라고 혼났죠. 근데 우리 저희 자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저 밤 늦게까지 안 주무시. 밤잠이 없으시구나. 그렇죠.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참모들이 올리는 보고서와 서류를 퇴청하실 때 다 싸가지고 가셔서도 보시는 겁니다.
아침 회의 때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 계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네. 예. 기승전. 칭찬? 칭찬이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만 2년을 채운 문재인 정부의 그 아쉬운 점을 좀 꼽아달라 그랬더니 우리 네 분의 패널 중에 3대 1로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진 교수님을 제외한 세 분 모두 경제, 예, 이 부분을 꼽아 주셨는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리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하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체감이거든요. 근데 체감과 지표가 다 나쁘게 나타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그 간담회 대담하시는 과정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적어도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오늘 보셨습니까?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뭔가 필요한 것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짜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경제 특히 일자리의 주축을 형성하는 30, 40대 일자리는 20만 명씩 줄었다. 거꾸로.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에서 같이 거의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봤잖아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저희가 운이 좋게 잘 넘어간 거지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 현상이 딱 그때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 상황,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 25%, 1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약간 국민 인식과 체감에 동떨어지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예.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돼야 했는데 구조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차일피일 미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그거를 손을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빅데이터, 수소경제를 포함한 바이오 산업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늘들이 나오는데 이 그늘들에 대한 처방을 하자고 한 것이 이를테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를테면 공정경제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줘야 된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논리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당장 그 아까 체감 경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부로 느껴지는 자영업자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주로 5대 자영업자가 어딘 줄 아세요? 우선 치킨, 네.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있을 것이고 미장원, 카페, 그다음에 교회를 5대 자영업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OECD의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거의 35%를 육박하기 때문에 3위에서 4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영업자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아마 지금 가장 정부의 엔티 세력화한 것이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소득주도 성장에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반도체 위주였다라는 거. GDP의 지금 뭡니까? 7%고 수출의 20%거든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수 위주로 사실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왔던 거고요. 자영업도 이거 다 살릴 수 없어요. 왜냐? 동네 가보세요. 치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편의점도 이제 뭡니까? 포화 상태예요. 이제까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면 노동시장에서 경과 노동시장으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보장제도에서 포섭하거나 이게 안 되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나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 게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거죠. 자꾸 소득주도 성장 얘기하고 뭐 안전망 구축 대통령도 뭐 얘기하시는데 안전망 구축은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복지 확대에 따라서 보수 정권도 지금 똑같이 해왔어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저희 해외 투자라는 게 거의 대기업들 투자가 연간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였는데 작년에 164억 달러로 갑자기 2배로 뛰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내에서 기업 못 해먹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 해먹겠다고 다 돈 빼서 미국에다가 분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전하고 있어요. 실제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다 뭡니까? 최저임금 주휴수당까지 3년 안에 50% 임금 올려주고 어떻게 기업을 합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올라갈 요인이 발생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력으로 무슨 임금 인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발표되면 그것에 맞춰서 자기들 임금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를 감당 못해서 외국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영세 한계 기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미국으로 분사 만들어서 옮겼다는 건 저는 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임금이 훨씬 높은데.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 그 바탕에 더구나 있는 것이 지금 와서 이른바 소위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부추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를 하면 그거는 이제는 처벌 받아야지. 갑을 관계에서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피눈물 나는 중소기업들을 피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인. 네, 지금 기업에서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왜 나갈까요? 그럼 제가 거꾸로 75%가 물어볼게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나가는 건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고요. 임금은 뭐냐면 한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유지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핑계를 좀 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왜 공정 경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공장 하나가 딸랑 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관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나? 이것들이 연관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이 강소기업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그냥 문어발처럼 확장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경제 거래 그걸 가지고 반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 매우 그러면 뭐 안 되죠.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선진국의 그 말하자면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가짜 뉴스예요. 동남아로, 중남미로, 그다음에 북미로 거의 일정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선진국의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가 우리보다 들어가는 쉽게 거예요. 말하면 우리보다 임금이 싼 데로 간 것은 싼 쪽으로 간 거고 미국도 간다니까. 잠깐만요. 예, 아까 그 이수영님 말씀하시기로 최저임금 인상과 또 기업의 해외 이탈 현상의 상관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입장이 갈렸는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 대통령 대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예. 대통령이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신 것은 뭐 저는 뭐 그 나름대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980년에 레이건하고 카터가 맞붙었던 중요한 경제정책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바로 최저임금제. 그 이후로 10년 동안 미국이 최저임금제를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상황이 물론 다르지만 저는 올리는 저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일자리의 실태를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통계로 자인했잖아요. 자기네가 엄한 데 돈 썼다는 걸. 그래서 구조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라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라고 구조조정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자리 잃는 사람도 생기거든. 그럼 바로 정치적 타격으로 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도 노동 생산성이 올랐다는 것은 투입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뭡니까 10사람이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은 9사람이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개를 똑같이 만드는데 옛날에 10명이 들었는데 9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당연히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고, 근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이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난 뭐랄까 적정한 수준이 뭔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합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속히 올랐냐면은 지난 두 정권 동안에 하나도 안 올렸던 거예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도 반성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회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거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동시에 풀었으면 어땠을까? 뭐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선 5월 10일 날 취임했는데 사실은 그게 7월 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곧바로 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무슨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조정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물론 임금이 당장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끼는 한계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겠지요.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상쇄시키고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다른 정책적 수단들을 동시에 강구했다. 그런데 너무 최저임금을 이를테면 희생양 삼아서 공격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아쉬운 부분에서 남북 관계를 필두로 한 안보 문제. 요거 혹시 지적해 주실 거 그거 없으신가요? 경제 말고? 아마 그 도보다리에서의 그런 어떤 인상적인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떠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악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는 도발을 함으로써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쐈습니다. 또다시 발사체를 2발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북한 스스로가 아마 대한민국 정부에 나름대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보내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미국 눈치만 보고 뭐 오지랖 넓은 뭐 중재자 촉진자 소리만 하느냐라는 불만의 표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 그 ICBM 같은 거 발사 시험하지 않았으니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그 대화의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폼페이오도 그렇게 말을 했었죠. 첫 번째 도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거는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뭐 한 5일 만에 다시 그것 때문에 이제 욕도 먹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지? ICBM만 아니면 된다고 하니까 쟤들 또 쏘지 않느냐 단거리 미사일을. 그래가지고 사실 폼페이오의 그 국내에서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술 유도 무기이냐 또 뒤에 단거리 미사일이냐에서 달라지지만 지난 4일 날 발사했던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아직까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협상장에 나와라 라고 하는 일종의 무력 시위 같은 것이다. 최선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한다는 그 선택 그걸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한테 구걸하지 않겠까? 너희들이 수틀리게 나온다면 우리도 그냥 바로 우리 길을 가겠다. 자, 지금은 경계를 넘지 않았지만 일단 올해가 시한이잖아요. 올해를 딱 넘기게 되면 그때는 우린 ICBM 쏠 수 있다라는 신호를 이제 보낸 거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때 이런 도발이 왜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적 식량 지원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은 한국을 모욕한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아, 참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됐다.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30만 톤의 식량 중에서 30만 톤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려면은 따로 별도의 승인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만약에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모니터 회원들이 들어가서 다 제대로 민간에 배분되는지 모니터하는 조건 아래라야 될까 말까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비건이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장난치지 말라. 뭐 하는 거냐, 니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예컨대 남북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도 성에 안 차는 건데 800만 달러짜리 인도적인 쌀 이거 하러 비건이 와가지고 이걸로 우리 대화하자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 그 신호를 좀 보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그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러면은 그 북한은 아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변수로도 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취임 2주년 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4시간 전에 그건 사실 더 모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모욕이니 아니니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거 무슨 중세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 미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객관적인 좀 처지라는 거죠. 잘못돼 있는 게 그래서 800만 달러 기껏 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북한 애들은 그건 성이 안 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을 내놔봐라라는 그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뭐 모욕이니 아니니 그러면은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저 김정은 취임 5주년 되는 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다가 뭐 미사일 쏘는 건 관두고 연평도에서 만약에 북한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 해봐요. 아마 전쟁하자고 나올 걸. 아니 그러니까 모욕으로 보면 안 되고 북한이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갖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식량 지원까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내를 하면서 인내 외교로 소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중요한 거는 저들의 의도가 뭐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한미는 어떤 배고프니까 밥 먹자는 소리지 그게. 어떤 그럼 계획을 내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만약에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이건 유엔 기뢰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이 발사 시험 자체도 지금 뭐 9.19 그 군사 합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4.27 판문점 선언도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요구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똑같이 맞대응하자니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역효과, 그야말로 역진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아무런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묻고 넘어가자니 우리 국민 감정상 또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정부가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적어도 이 남북관계 문제 또 비핵화 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문제에서 너무나 많이 여야 간에 갈라져 있어. 필요하면 개성공단도 열어보자, 금강산 관광도 열어보자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고 하면 이걸 퍼주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종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대통령의 손에 카드를 쥐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해버리니까 아무런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는 정치 지형이라는 거죠. 정부가 카드를 쥐고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며칠 전에 미사일 2차 발사가 있기 전까지는 식량 지원? 그렇다면은 그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고 식량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 인도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요. 아까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 100% 동감해요. 여야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 보수 진보로 나뉜다는 자체가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일인데 제가 진 교수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서독의 동방 정책 있잖아요. 빌리 브란트. 오스트폴리틱.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에곤 바르라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대목이 뭐냐면 결국은 3인당 그 연립 정부가 동방 정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통일은 기민당 연립 정부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콜 수상해. 네. 그런데 그 에곤 바르가 하는 얘기가 3인당이 이제 그 주도해갖고 동방 정책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바로 야당이었던
기민당에 끊임없이 이 정보를 얘기해 줬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YS 때 소위 잠수정 사건이 있었어요. 강릉 잠수함 사건. 그런데 북한이 현대사를 볼 때 자발적으로 잠수정 사건에 대해서 강릉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목함 지뢰 상황이 터졌을 때 대화를 제의한 쪽은 북한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확고한 입장을 가질 때는 확고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런 안보 정책을 할 때요. 진보라고 칭하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취하고 보수라고 칭하는 정부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러운 정책을 취할 때 이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어쨌든 이 상황은 터졌고 대통령께서도 이거 단거리 미사일로 본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지금 이걸 대통령이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저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그렇다면 먼저 아까 제가 통합을 강조했듯이 먼저 그 원내대표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초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말 국론을 좀 모으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이렇게 반환점에 가까운 상황으로 왔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다 쳤을 때 학점에 빗대서 점수를 조금씩 매겨보면서 이 주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B+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좀 불만이 좀 많아요. 인사풀을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좀 신선한 인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좀 그런 소식이 좀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좀 인사풀이 좁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없는 사람을 좀 찾아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인사풀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경제는 D 주겠습니다. 최종적인 우리가 종착점이라는 게 국민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살자. 거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국민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경제 성적표로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경제는 D인데 다른 과목들도 점수를 줘서 전체 평균하면 뭡니까? 전체? 그럼 경제는 D고 전체는 C-. 너무 박하시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염두에 두고선 그 국정을 운영한다면 훨씬 통합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 맞짱 떠서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많이 두시고요. 적어도 당장 경제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야, 나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 신명나게 다시 시작해봐야지. 지금 이렇게 기분 장사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그야말로 저 대통령과는 내부적 관계인데 저야 막 100점 만점이라느니 A+라느니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민생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솔직한 얘기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이 체감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A에 잠깐 못 미치는 A에 턱걸이하는 B+ 정도 네. 드리면 욕은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자적 관계자로서 저는 오늘 이 외부자들 토론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제 점수는요? B+입니다. 내가 학생들 점수를 주는데 기분 참 그렇네. 아니 같이 해놓고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MC 점수 줍시다. 이렇게 몸 바쳐서 저 열심히 했는데 B+라니 참 너무 박하네. B+면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내가 학점 2.49로 미학과 수석했는데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어. 진짜요? 우와. 최근 정치권에서는 1980년의 기억이 소환됐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날의 기억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 공방은 당시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그 1980년대 그 서울의 봄 그때 그 체험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방송을 갖다 우연히 그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유시민 씨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역사의 왜곡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변곡점이 됐던 사건이 그 서울역 회군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역 회군. 예. 네. 그러니까 1980년 5월 15일에 있었던 일이 서울역 회군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그 이전에 1979년에 12.6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수사본부가 꾸려지는데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비상계엄을 때리고 권력을 주려고 하죠. 그러자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유신헌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하자, 걸기대회를 하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뭐 10만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당시에는 SNS도 없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이때 계엄령을 때린 계엄사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여기를 진압한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노선이 갈리는 거죠. 심재철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면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 커지니까 일단 각 학교로 해산했다가 다시 계획을 짜자. 라고 하는 이른바 회군파가 있었던 거고 당시 이해찬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여기서 물러서면 신군부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게 된다. 네. 우리가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된다. 그때 이 해산 결정을 발표한 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회군하지 않고 계속 투쟁했더라면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80년 광주 항쟁, 학살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때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되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봄이 열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회운동가들이나 학생운동가가 이 서울역 회군을 비판적으로 회고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오랜 트라우마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얘기를 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몇 학번이시죠? 저는 바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학번이신가? 82학번. 그렇죠. 제가 바로 7, 8이에요. 학교를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역사의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셨네요. 16학번인데. 그러시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운데 어린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거 굉장히 아픈 상처예요. 그걸 다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유시민 이사장의 번호, 직통 번호가 없어요. 근데 심재철 의원의 번호는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이후에? 그렇죠. 네. 심재철 당시 학생회장은 이거는 회군이 아니고 철수다. 회군이라는 거는 뭔가를 정권을 바꾼다든지 하다가 다시 포기하는 게 회군이지만 이거는 자기들이 아까 말했듯이 계엄을 철폐한다든지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자진 해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상. 회군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반전두환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와중에 그 신원 미상자가 버스를 몰아가지고 전경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유혈 사태로 이제 확대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20대 초반의 학생들한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분의 인물을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바로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이 이수성 학생처장이 항상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옳다. 민주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말씀하신 건 그러나 유혈 사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다치는 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확성기가 하나뿐이었답니다. 네. 그래서 당시 학생회장 심재철이 올라가서 우리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수성 학장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군과 경찰에 연락해서 이제 학생들 철수할 테니 니들 뒤쫓지 말아라. 이거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지금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서울역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저도. 네. 당시에 정말로 그 혼란된 정보가 막
쏟아졌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공수부대가 이제 진입할 것이다라는 게 있었고 그 앞에 똑같아요. 우리 이수영 그 이제 총리님 학생처장 하셨던 잘못하면 이 유혈 사태 책임을 학생들이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빌미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세였고 그것이 총학생회장단의 토론에서 그러나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그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이었고 이건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 상황에서 그 어느 쪽이 맞았는지는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듣고 알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그 당시는 말하자면 그 나름의 그것도 합리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은 이제 좀 억울하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서울역 회군이라는 게 일단은 학생 운동에 저지른 아주 중대한 전술적 오류였다. 이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책임을 갖다가 사실 심재철 의원이 상징적으로 진 거지 그것 때문에 심재철 의원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이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심재철 의원이 당시에 그 진술서 원본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게 된 건데 감출 것은 다 감췄다. 이건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이고요. 유시민이 동지 77명의 목을 겨눴다. 이 이야기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 혹시 진술서를 보셨습니까? 이게 내용을 어떻게 읽어봤고요. 지금 읽어보고 나서 이제 심재철 의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심재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비밀 조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출 것은 감췄다는 유시민의 얘기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심재철 의원이 제기하는 거는 그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감출 것은 다 감췄다고 하고 또 뭐 학생의 간부들 그거는 또 뭐 공개돼 가지고 한 명씩 뿔기로 약속을 했다 이건 차치하고라도 학회 소속의 복학생을 풀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거기 나온 공개된 자술서라는 건 맞으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반쯤 거짓말하고 저들이 반쯤 거짓말하고 내가 직접 들은 바로는 뭐냐면 일단 합수부에 딱 끌려갔더니 조직표가 딱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때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쓴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비밀 조직이라는 게 아까 뭐 농경 농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고들 사이에서 또 무리미니 뭐 이래가지고 일단 그 지휘부가 있었거든. 이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지휘부들 중에 일부는 오픈이라 그랬어 우리가 오픈 조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회장부터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 공개돼 있고 원래 깜빵 가는 순서였거든요. 근데 불 때는 그 사람들을 불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 그 지하 조직은 안 불었다라는 건데 지금 심재철 의원은 그 진술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불고 저것도 불고 아까 짱돌 여학생들 여기 있는 짱돌들 이거 그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학생 운동을 했고 또 학생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운동권으로서 이제 이른바 데모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언제든 잡혀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잡혀가면 선배들도부터 듣는 얘기가 너를 이렇게 데모에 나오도록 사주한 사람이 누구야? 배후를 캐려고 할 거다. 그 배후를 절대로 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선배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수칙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모두 총학생회의 책임이 되는 거죠. 학생운동 역량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불문율처럼 배워와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황을 뭐 정말 외부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저는 일방적인 유시민 씨의 판정패다. 왜? 스스로 설화를 자초에 만든 거예요, 이거 자체.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은 지금 뭡니까, 현재까지. 나는 저 심재철 의원과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 물론 그 내용 중에 본인으로서는 항변할 수 있는 얘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조직 보호한 것도 저도 뭐 인정해요. 그러나 뭐 김대중과 관계한다는 이해찬. 김부겸 군이 학생회의 어떤 비난받을 만한 결정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한 2번 한 거에 대하여 그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 사실은 거의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가서 얻어맞으니까 맞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몇 학년 누가 왔고 어떤 발언을 했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가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최소한 이 생각은 드는 거예요. 감추려고 했던 의도도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나 거짓말을 처음부터 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이 거의 다 진실을 쓴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쓴 거를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감옥 갔다 온 사람 같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선처해달라는
과잉 친절이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왜 경망스럽게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해서 이 사단을 만든 그동안 팩트에 틀리는 지금 몇 가지 그런 것들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로 일어선 사람 말로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말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를테면 시나리오가 있고 이 시나리오대로 뭔가 김대중 내란 음모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운동 전체를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수사본부에 한두 사람만 잡혀간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배받아서 잡혀 들어가서 조각조각들을 다 맞춰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려내려고 했던 수사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도 부분일 수 있고 심재철도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 심재철도 당신이 주장하기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가서 보니까 다 누군가 진술해 있더라. 나는 그거 그냥 뒷받침해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유시민 장관도 마찬가지고. 가니까 조직도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리고 그렇겠지. 아마도 최초의 진술서를 썼다는 분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더니 우리들 일거수일투족이 다 정리돼 있더라. 일지대로 우리 내부에 무슨 프락치가 있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100명 불었는데 나는 1명 불었다. 너는 10을 불었는데 나는 뭐 10을 불었다. 이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이네요. 심재철 당시 그 학생의 입장에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한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어 한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심재철 의원과 통화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과 함께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 기록 안에 포함된 합수부 진술서 공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 유시민도 공개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다 공개하자는 것인데 진술서를 여러 차례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다 자기 기억 속에서 자기가 진술하고 자기가 조사받은 내에서 하는 거예요. 선택적 기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인 것 마냥 주장해서도 안 돼. 만약에 유시민이 그것이 전부다라고만 주장한다 그러면 유시민도 저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고 심재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40년 전에 우리의 이제 비극적인 현대사가 다시 소환이 돼서 이렇게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 모두 다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싶은데 공방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는지. 심재철 의원이 당시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아까 공개되어 있는 조직에서 활동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어졌던 모든 공개되어 있는 학생운동 활동들은 다 본인이 책임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누가 지시해서 나왔느냐 그건 심재철이 시켰다. 누가 뭐라고 했느냐 심재철이 시켰다. 이렇게 다 맞추도록 돼 있고 그걸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총학생회장이 되는 겁니다. 저 서울대 총학생회장 중에서 예. 수배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구속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뭐 조그마한 거지만 뭐 법과대학 학생회장하고 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 했지만 당시에 88년도에 있었던 또 87년도에 있었던 크고 작은 뭐 학내 시위, 가두투쟁 이거 전부 다 진성준의 지시로 했다라고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거 다 뒤집어 쓰는 거고. 그러니 서울역 회군 결정도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지만 그걸 당신이 책임지고 발표했다면 그에 따른 그만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역사적 오류인 거죠. 그렇죠. 개인적 오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사적 오류라고 봐야 합니다. 좀 길어지지만 하나만 그 얘기할게요. 뭐냐면 95년에 신한국당으로 간 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85년에 MBC 입사 어떻게 했나. 우리 MBC 출신이시지만. 근데 1984년에 지금 역사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저게 부족해서 그런데 2.12 총선 이후에 야당 돌풍으로 그 종로에서 이민우 총재가 막 당선되고 신한민주당 하니까 그때 해직된 언론인들도 복직시켜줬고 또 취직 못하고 있던 운동권 학생들도 많이 취직을 또 했어요. 그 과정에 들어온 건데 그것까지 공격하더라고 나중에. 아 그래서 공개적으로. 심재철만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심재철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MBC 이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전부 언제 시작된 거냐면 95년에 거의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신한국당 입당을 해요. 그때부터 배신자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요 회군까지 다 덮어씌워갖고 심지어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까지 다 공개된 얘기 안 공개된 얘기까지 공격을 하는 걸 제가 사실 옆에서 보고 들었어요. 심재철 의원이 신한국당에 가서 그 이후에 정치적 행적이 민주 진보 인사 진영에서 볼 때는 맞듣지 않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서울역 회군 결정의 책임이 다 심재철에게 있다느니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의 책임이 다 심재철에게 있다느니 이렇게 써붙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읽히더라 이겁니다. 네. 읽힌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내 심증이에요. 신한국당에 들어가기 전에도 뭐 서울역 해군 그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학생운동사고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우는 거고 그중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이름이 남은 사람이 또 그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여러 기억나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다 뒤집어 쓴 이런 느낌은 있지만 분명히 어떤 개인적 과오라기보다는 나는 역사적 과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그때 19살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심재철은 한 21살, 22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이들보다도 훨씬 어린 학생들이에요. 어리다고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학생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역사의 오류라는 큰 그 굴레를 씌우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아마 정리의 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심재철 의원에게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서울대 학생처장을 하신 이수성 전 총리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입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은 아마 심재철 유시민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 둘이 두 당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게 참 싫다 이상 이거였어요.